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가져가지 못할 바에는 다른 나머지 위원장직을 우리 몫으로 안배해서 배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의를 표명하고 집거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주 국회 복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접 그 법주사에 가서 만났습니까? 초선 의원 몇 분이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18개 여당이 전부 다 그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여기에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복선을 깔고 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고지 그대로 믿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은 뭐 더 뻔뻔한 모습으로 18개 상임위를 다 독식해야 네.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18개를 다 갖게 되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근데 않을까요? 저는 정말 솔직히 네.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어요. 네. 교섭단체에 있는 의원들을 상임위에 마음대로 강제 배정하면서까지 네. 단독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존심까지 짓밟은 행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좀 더 강경 야당으로 강성 야당으로 모는 역할을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상임위원 배정이라는 거는 국회의장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 결국 국회의장이 한 거잖아요. 국회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최대한 쓰지 말라는 권력입니다. 네. 53년간 그러한 국회의장에 주어진 권력을 왜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국회가 상생하고 함께 협치하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근데 53년 만에 이렇게 교섭단체 의원을 협의도 없이 강제 배정하고 단독 선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난 주말 사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 원내대표를 만나러 이제 직거 중에 사찰에 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잘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황을 놓고 네. 주말에 우리 전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민주당은 힘으로 강탈하겠다는 강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힘이 없으니까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당은 견제받지 않는 의회 독재기로 가겠다는 것이고 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제 견제를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걸 기다리겠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역사로 기록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국민을 바라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에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 안타깝습니다.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잘했다는 여론이 더 크다. 그러니까 18개 중에 우선 6개가 배정된 거 잘했다는 의견이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장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 통합당의 7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주겠습니다라는 제안 좋은 것이고 또 통합당에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건 아예 물 건너갔어요. 예, 이미 강제 배정을 했고 예.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제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저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이라는 거는 준 헌법적 가치인 입법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투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그것은 내 삶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네. 이번 문제도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가지느냐.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네.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면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 북한발 그 강경한 입장들이 나오고 행위가 나왔을 때 당장의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국방위라든지 외교위 부분은 통합당이 원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른바 장 의원도 그랬고 뭐 하태경 의원도 몇 분이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7개 안 받는다는 거는 당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다 그러면 장 의원께서도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가는 거로 그냥 기정사실합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당 분위기라든지 당의 결정이라든지 의원들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봤자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우리 당내 분위기에도 우리 중진 의원들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통위하고 국방위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초선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딴소리 한다, 네. 뭐 이상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네. 늘 저희 당이 온건 협상론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좀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속리산 법주사의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가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랑 둘이 아무래도 당대표하고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입니다. 그 당장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제쯤에 한번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시고 그럼 두 투톱은 이 상임위원장 나머지 12개 남은 것에서 어떤 통합당의 의견을 여당에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제 의견을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네. 지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야 독식을 해야 네. 원 구성이 만료되고 상임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어떤 거 중재안을 낸다 그래서 그게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괴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렇게 견제받지 않고 독재로 가려고 그러고 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 이제 망하는 것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참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장 의원은 지금 3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 통합당에서 야당의 중진 의원의 또 핵심적인 의원으로 꼽히잖아요. 분류가 되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면 그래도 복귀 시점 어느 정도의 복귀는 해야지 최소한 늦더라도 와야지 국회가 공전되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계십니까? 알기로는 이번 주 내에 복귀를 할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복귀를 하더라도 본인이 원구성에 대한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뭐 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더 뻔뻔한 모습으로 모든 정치적 부담을 안고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이다. 또 그렇습니다. 통합당 차원에서는 자해 정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그 소셜 미디어에 정말 며칠 연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판의 포화를 계속 날렸잖아요. 조금 전에 대화 중에서도 당 운영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무도 엄연한 보수 정당에 오셔가지고 네. 보수가 싫다, 보수라는 말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보수가 무슨 잘못이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정당과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보수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유라는 가치를 너무 협소하고 속물적으로 비교를 하셨거든요. 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빵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실질적 가치고 그것을 극대화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절대 빈곤입니까?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보수의 자유의 가치는 빵을 국가로부터 돈을 얻어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빵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진짜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자유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벌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들도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전일보육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천 가능성이라든지 디테일이 전혀 없는 네. 레토릭에 불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정책 숙제를 받기 위해서 모신 건 아니고요. 네. 숙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모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실천 가능성, 실천 방법은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정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제 비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보수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근데 비판하는 데 네, 대한 알겠습니다. 반응이 조금 있다는 데 전에 대한 조금 전에 그 모락모락 빵을 살 수 있는 자유, 어떤 기본권적 자유를 할 수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것은 지금 국가 만약에 그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빵을 살 수 없는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빵을 살 수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이제 청년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약계층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국민소득 얘기를 했다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를 강화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요. 청년과 노령 인구에 대해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수당을 인상하고 네.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면 되는 문제를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현실 예.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살 수 있는 자유 필요합니다. 예. 복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그런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그 유력 대선 주자, 특히 야권입니다. 지금까지 보인 인물로는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가 1호였습니까? 예, 원희룡 도지사님 모셔가지고 예. 초청 강연했습니다. 그 미래혁신 포럼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거기는 여야 의원들이 좀 공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8월 이후에 우리 모든 언론은 김종인과 이낙연의 대결로 언론이 조명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4월 7일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떠날 뿐이고 내년에요. 이낙연 의원은 대권 후보로 바로 가실 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내년 6월부터 우리 당도 대선을 위한 레이스가 벌어지는데 그 링에 올라가실 분들이 아무런 언론의 조명받지 못한 네. 왜소한 모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장외 운동장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네. 이를테면 대학 강의실을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한다든가 토크쇼를 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우리 잠룡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네.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 보수 잠룡들의 메시지를 키우고 네. 목소리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테이지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원효영 제주지사 그 특강한 거 평가가 좋았습니까? 흥행을 했으니까 우리 전영호 형도 아시겠죠? 아, 저는 굉장히 이번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결기와 권력 의지 또 네. 본인의 한 단계 좀 성숙한 네.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나는 원희룡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1호 특강 성공적이라 자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호, 3호도 이어질 텐데 2호 주자는 미리 7월 좀 7일 날 네.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네. 모십니다. 네. 7월 7일 날은 오세훈 네. 전 서울시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마이크와 스테이지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다면요. 거기에는 지금 야당, 여당 의원들도 이제 미래혁신 포럼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야권뿐만 아니라 범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의 그 대선 주자급들도 초청 대상입니까? 그래야 네. 이 메시지들이 혼재되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어떤 분이 있구나. 결국은 혁신이라는 키맨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흔히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이렇게 지금부터 논의되는 화두들이 결국은 대선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가 되면 네. 그것이 이슈가 되고 담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미리 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면 우리 당도 후보들이 좀 웨이트가 커지고 네. 체급이 또 민주당도 충분히 보수 진영에 와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권 주자가 근데 초청을 했을 때 응하느냐가 문제겠네요. 민주당 의원들도 저희 포럼에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의 이렇게- 김종민 의원도요? 김종민 의원. 법사위원회.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또 주류 의원이시죠. 법사위에서 이제 한바탕 뭐 강하게 아주 서로들 굉장히 이제 좀 친합니다. 친한데- 박범계 선배하고 네. 또 김종민 의원하고 제가 법사위에서 많이 좀 다투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하고 예.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 총선에서요. 그 미래통합당이 크게 패한 것에 대해서
중도의 민심을 전혀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영남권의 표심도 그닥 뭐 선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야권의 잠룡들을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걸 좀 선보이고자 한다면 우선은 그 중도 표심 확장하는 게 먼저입니까? 영남 표심부터 집도부터 아니요. 잡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가서는 안 되고요. 예. 결국은 대선은 후보자의 경쟁력이 좌우합니다. 진영은 복원됐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네. 42대 4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 차이기 때문에 예. 후보의 경쟁력이 뛰어난 경쟁력이 있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희룡의 결기와 권력 의지와 신선함, 그리고 오세훈의 대중성, 네. 또 유승민의 담대함, 네. 홍준표의 추진력 네. 이런 것들이 결집된다 그러면 예. 그러한 후보들이 후보로 한 명이 나온다면 저는 진영이 복구된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한번 붙어볼 수도 있다.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홍준표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 장제원 의원은 그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홍준표 대표 시절 아니요, 저는 수석 부대표가 아니고요,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 했잖아요. 예. 상당히 지금 홍준표 당시 대표랑 최측근 의원으로 분류됐는데 홍준표 의원 지금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복당 문제는 당내에서 지금 나올 얘기 아니죠? 삼선 의원을 측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측근으로 저에 대한 분류되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언론의 분류고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 대표를 잘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네. 엄연하게 홍준표 대표님도 우리 당의 유력 대권 후보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력 대권 후보, 김태호 전 지사도 의원도 저는 유력 대권 후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외부에 놓고 있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의 전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빠른 복당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시점으로 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빠르면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역대 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이 안 된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왜 끌고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의도에 그러면 지도부의 최정점에는 그런 어떤 비대위원장을 언급하신 거예요? 뭐 지도부의 그 상황을 예.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체제를 보다도 착근시키기 위해서 뿌리를 확 내리기까지는 조금 더 경쟁자들을 외부에 놓는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손성동 의원은 4선의 의원이고 그분은 또 차세대 지도자급이라는 거는 우리 자타가 공인한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일로 예. 3번의 똑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이분을 왜 밖에 놓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3선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인물의 측근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셨지만 초선 재선 때는 이제 초선 때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벌써 이제 3선 중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장제원 의원의 꿈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미래혁신 포럼 같은 거 주도하고 전면에 나서고 야당 내 야당으로서 그 자리매김하는 그 기저에는 내년 4월 7일에 있는 부산시장 선거전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진단도 있네요. 시장 선거에 제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제를 떠나서요. 예, 예. 저는 부산을 놓고 생각했을 때 부산시장이 관료주의에 빠져가지고 네. 서울에 와서 국비를 얼마를 더 확보하는 것이 능력으로 판단되는 네. 그러한 관료적 시장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고투 서울이 아니라 고투 세계로 나가는 예. 그래서 부산의 외자 유치를 통해서 부산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상상력이 있는 시장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건이 된다면 장제원 의원 내년 4월 부산시장 그 도전합니까? 여건이 된다면이에요? 여건이라는 게 어떤 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참 타이밍적으로는 참 힘든 상황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이 이런 큰 대형 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러면 올 연말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장 나가겠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네. 우리 시민들이 그걸 수용할지 제가 한번 여론과 또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나가세요. 나가서 도전하세요. 나갈 마음이 충분히 있군요. 그런 분들, 그런 창조 상상력이 계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